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세조실록 제18부 신숙주 하루의 백리를 진격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까 합니다. 1460년 8월 명예사신 마감이 이제 조선에 파견이 돼서 그것도 이제 변경 지역으로 왔죠. 회령 일대로 와가지고 조선과 여진 사이를 중재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선언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명예의 속셈은 뭐였냐면은 양자 사이를 중재시킴으로써 정확하게는 두만강변에 있는 여진족들한테 누가 진짜 여기서 이제 가장 센 놈인지 서열 정리를 확실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조선 쪽에 자꾸 줄 대지 말고 우리 명 쪽으로 줄을 대라 이거죠. 왜냐면 우리 명이 말하면 조선이 이 정도로 말을 듣는다. 그걸 좀 보여주기 위한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 측면에서 온 건데 그게 좀 실패로 돌아갑니다. 생각보다 조선 조정이 강단 있게 나간 거예요. 자, 그래서 배달은 소득을 얻지 못한 채 일단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세조, 뭐라고 판단을 하냐면요. 만약에 정말로 명이 개입을 해버린다면은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동안 조선에 반기를 든 여진족들, 낭발아한 무리들이죠. 그쪽에게 응징을 가할 기회가 영영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것들이 앞으로 우리를 얼마나 더 우습게 보겠냐 이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적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반기를 든 여진족들을 토벌할 필요가 있다. 무력적인 행동을 감행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신중론도 있기는 있었어요. 괜히 이거 했다가 혹시라도 명하고 관계가 심각하게 틀어지시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러면서 이제 신중론도 있긴 있었는데 세조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일단은 명에다가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낭바라는 사실상 조선인이고 그래서 조선의 국왕이 자신의 이제 신하와 백성을 처벌하는 것이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냐? 이거 내정 간섭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일단 둘러대는 상황이죠. 그럼 명의선언 이 말 듣고서 뭐 나름대로 또 논의하고 답신 보내고 하려면 시간 걸릴 거 아니에요? 그 잠깐의 시간 사이에 어떻게 하자? 우리가 속전속결로 끝내버리자는 거예요. 이미 저지르고 난 다음에 뭐 어쩔 거냐 이거죠. 자기들이. 그리고 나서 그냥 못 이기는 척 명예 중재안을 받아들이면은 그럼 어떻게 이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냐. 나름 좀 이제 모험주의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이게 진짜 그 순간 타이밍 포착을 잘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타이밍이 조금이라도 어긋나서 혹시라도 군사작전이 장기화된다거나 실패로 돌아가기라도 한다면은 상황이 정말 심각하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세조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데요. 중앙에 있는 자신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신의 생각이 정말로 현장 상황하고 맞아 떨어지는지를 현장 지휘관에게 한 번 더 물어본다는 거예요. 아니, 물어보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일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신숙주한테 거의 전적으로 전권을 맡기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경위 판단을 내려가지고 현장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래요. 자, 그러자 신숙주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은 우리가 신숙주라고 하면은 지편전 학자 같은 이미지밖에 안 떠오르기 때문에 뭔가 좀 이제 문간틱하고 사람이 온화하고 신중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생각보다 강단이 굉장히 센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신숙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미 전쟁 준비가 완료가 됐는데 여기서 출정하지 않는다면은 다시 이런 기회를 얻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놓고 전쟁을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저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더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지금 이 기회에 본때를 보여야 됩니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라고 하죠. 이처럼 현장 총 책임자인 신숙주가 강력한 출병을 주문을 하자 마침내 세조도 판단이 서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신숙주에게 사실상 전권을 위임함으로써 조선군은 드디어 두만강을 건너가지고 반기를 튼 여진족에 대한 원정을 대대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월 말입니다. 8월 27일 무렵에 신숙주는 낭발아한 부자가 오랫동안 조정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반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전쟁 명분이 결국 그거죠. 사실상 낭발아는 조선 조정이 신하다라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은혜를 받아왔고 관직도 받아왔고 심지어 뭐 이제 뭐 와이프는 또 이제 조선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엮어서 어쨌든 얘는 조선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반을 일으킨 신하를 임금이 처벌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전쟁의 명분으로 확고하게 합니다. 당연히 임금이 반란을 일으킨 신하를 진압하는 것은 하늘의 도리 아니냐 그것이 이것이 바로 순리다 하면서 군사행동에
돌입을 하게 되었죠. 물론 여기에 이제 실질적인 이유는 플러스 알파로 더 있는 건데 그게 뭐였냐면은 얘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함길도 국경 지역을 침범을 하면서 소요 사태를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이미 함길도의 민심도 어떤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었냐면은 이참에 본때를 보여줘가지고 다시는 못 가불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분위기가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었다라고 하죠. 자, 이렇게 신숙주는 국제 관계를 보는 그런 시야가 상당히 이제 냉철하고 정확하면서 나름 또 이제 강단이 있고 판단력 있고 행동력 있고 그런 인물이었어요. 예전에 일본 사진으로 갔다 왔던 그 전력 이야기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래서 이 신숙주가 해동 제국기라는 유명한 책을 쓰잖아요. 국제 외교관을 갖다 볼 수 있는 신숙주의 국제 외교관을 볼 수 있는 책인데 신숙주가 확실히 그런 안목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숙주는 일찌감치 일본의 위협을 간파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이게 일본의 사신으로 갔다 왔기 때문에 좀 가능한 이야기이기도 했겠지만 그런 것들을 한번 사신으로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단번에 눈치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안목을 가진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 말고도 앞으로 결국에는 상업이 뜰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업을 장려해야 된다라는 그런 또 이제 해안을 가진 인물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거 보면은 신숙주가 팔방미인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한테 존경을 못 받냐라고 하면은 다들 아시죠, 그죠? 자, 세조가 신숙주한테 사실상 정권을 위임을 해줬고 신숙주는 지금 군사행동을 옮기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내렸었죠. 이렇게 해서 신숙주가 출정을 하자 세조가 굉장히 기뻐하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사료를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러기를 나라는 그 강함에 있다. 옛말에 이르기를 날로 나라를 100리씩 넓혔다는 것이 이것이다 하고 그러니까 신숙주가 출정하는 것을 두고서 거의 승리를 확신한 듯한 뉘앙스라는 거예요. 자, 신숙주가 이제 출정했으니까 이거는 이긴 거나 다름없다. 하루에 100리씩 나라의 영토를 넓혔다는 것이 그게 강대국의 상징인데 곧 조만간 신숙주가 이 정도의 성과를 낼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또 말하기를 내가 신숙주를 쓰는 것이 이것에 그치는 것뿐이 아니다. 지금은 다만 한 손가락만을 쓰고 9손가락은 아직도 온전하니 그 쓰는 것이 무궁할 것이다 하였다. 그러니까 신숙주의 능력이 10가지가 있다면은 군사적 능력은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9가지 능력이 더 남아있다는 거죠. 신에게 12척의 배가 아니라 9개의 손가락이 더 남아있습니다. 그런 건데 이게 당시 세조가 신숙주의 능력을 얼마나 신뢰를 하고 있냐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정도로 신숙주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세조가 이제 어필을 하고 싶어 했던 건데 전에도 말했다시피 세조는요 자기 PR, 자기 과시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세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얄밉게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사람 칭찬하는데도 인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신숙주에 대한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은 세조의 확신이 너무 성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과연 신숙주는 그 기대에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정말 어마어마한 전과를 올리게 됩니다. 신숙주는 4천여 명의 병력을 거느리고 종성을 출발해서 두만강을 건너게 되는데요. 이게 5대5 비율이었어요. 기병 2천, 보병 2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조선은 뭔가 기병과 보병을 밸런스 있게 운영하는 나라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현대식으로 따지자면은 탱크 5대에 보병 5명이라는 거예요. 한 대에 5명이 아니라 5대에 5명이에요. 탱크 한 대당 보병 1명인데 이렇게 되면 뭐가 주력이냐면은 기병이 주력이에요. 기병이 부대 구성원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비율을 자랑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모든 전체 조선군이 그랬던 건 아니고 주로 이제 육진 지역, 이 북방을 수비하는 이런 핵심 지역의 병력들, 그리고 중앙군, 이런 쪽이 이제 그런 병력 비율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자, 일단 신숙주, 강효문에게 100명의 병력을 줘서 먼저 이제 선봉으로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정찰을 하면서 앞서서 나가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적의 근거지에 다다르자, 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적의 근거지에 다다르자 인근 숲을 싸그리 불태워버립니다. 이게 두 가지 목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일종의 초토화 전술이죠. 즉 숲이라는 것은 사실은 인간이 물자를 얻기
용이한 그런 삶의 터전이잖아요. 나름 생산 시설이에요. 그것도 따지고 보면은. 이것을 아예 싸그리 다 아작을 내버림으로써 적을 고사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숲이 크게 불에 타게 되면은 아무래도 사람이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에게 충격과 공포를 안겨다 줘서 큰 혼란을 야기시키는 그런 심리적인 요인도 여기에 작동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소탕작전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요. 예상 밖으로 조선군이 정말 신속하게 이게 명예사신이 떠나자마자 그냥 기다렸던 듯이 바로 쳐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전쟁 준비는 다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타이밍만 지고 있었는데 아마 이제 여진족은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명예사신이 뭐 회령까지 왔으니까 설마 조선이 저거 뭐 공격하겠어? 요즘식으로 따지자면 뭐 이런 거죠. 유엔에서 뭐 대사가 왔는데 물론 뭐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갔다고는 하지만 대사가 왔다 갔는데 설마 바로 쳐들어오겠어. 뭐 좀 그런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진족들이 이것 때문에 이제 크게 혼란에 빠집니다. 하지만 여진족도 역시 전투로 단련된 사람들답게 이내 전열을 재정비하고 반격을 준비하게 됩니다. 자, 여진족들 병력의 규모를 보니까 이게 정면 공격은 택도 없어 보이고, 그래서 결국 생각한 방법이 뭐냐면은 야음을 틈타가지고 야습을 가하자. 자, 그래서 야간에 사면으로 신숙주 부대를 포위하고, 확실히 홈그라운드라는 이점, 지리에 대해서 빠삭하죠. 거기다 여진족도 기병을 이용한 기동 전술에 능하기 때문에 이런 포위 교란 작전을 굉장히 순식간에 해내요. 자, 그렇게 해서 순식간에 신숙주 부대를 포위해서 교란을 벌이는 야습을 벌이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신숙주는 상당히 침착하게 대응을 해요. 아마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대비하고 왔던 모양입니다. 적의 야습이 시작되자 이제 보병들이 활약할 시간이죠. 바로 방패수들을 동원해서 일단 방벽을 쌓습니다. 그리고 실력이 좋은 궁수들을 배치를 시켜가지고 방어선을 구축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방패수를 전진시키면서 궁수도 따라 나가면서 전진 사격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요즘으로 치자면 일종의 자주포하고 상당히 유사한 형태의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야습이 실패로 들어가고 전투가 교착이 되자 여진족의 공세가 좀 누그러지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신숙주 뭐라고 판단을 하냐면은 어쨌든 적들이 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냐. 그러면 적의 본진은 또 비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또 정예 기병 500여 기를 선발을 해가지고 비밀리에 출격을 시켜서 적의 근거지를 소탕시키는 작전에 돌입을 하게 되었던 거죠. 이후로도 여진족은 몇 차례 조선군을 향해서 기습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신숙주 부대는 그야말로 철벽 방어를 한 다음에 다시 또 역전 카운터 요 방식을 통해서 여진족의 기습을 계속 물리쳐 나갔다는 거죠. 이게 실제로 조선군의 기본적인 전술 포메이션이 그거였어요. 일단 보병을 동원해가지고 방벽 쌓고 방어를 한다. 그래서 방진을 굉장히 선호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방어전에 성공을 하면은 바로 카운터 먹혀가지고 상대방을 추격 섬멸하는 그런 방식의 전술을 많이 구사했는데, 요게 이제 주적이 아무래도 기동력이 빠른 여진족. 하지만 여진족들이 이제 뭐 요새도 잘 안 쌓고 사실 따지고 보면은 또 여진족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방어전에는 엄청 그렇게 유능한 면을 보이지 못하니까 일단 적의 공세를 한번 막고 다시 또 역공 들어간다. 그래서 여진족을 타겟팅해가지고 이런 전술 포메이션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때 전투가 마냥 편하진 않았습니다. 이때 당시 연일 폭우가 쏟아져서 길이 진창이 돼가지고 행군에 굉장히 어려움도 있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숙주 부대는 굴하지 않고 전진을 거듭해가지고 정말 짧은 시간 내에 무려 200리를 한꺼번에 진격을 하게 됩니다. 200리라고 하면은 요즘으로 치자면 이제 키로수로 환산하면은 거의 이제 80km에 해당하는 지역인데, 두만강 넘어가 사실은 산악지대잖아요, 그죠? 여기를 갖다가 순식간에 이렇게 쫙쫙 진도를 빼가지고 나간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행군 속도죠. 그거는 이제 기병 비율이 50%나 차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기도 한 건데, 그 정도로 신숙주 부대가 전격적으로 적의 영토 깊숙한 지역까지 치고 들어가서 여진 부락들을 초토화시키는 그런 작전을 선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제목을 잘못 지은 것 같아요. 100리가 아니라 200리라고 썼어야 되는데. 이처럼 신숙주 부대가 순조롭게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사이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옛날에 한번 제가 언급드린 사건이에요. 그게 뭐였냐면은 세조 휘하의 핵심 공신 중 한 명이었죠. 양정.
그 양정이 함길도에서 오랫동안 복무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함길도에서는 반쯤 왕처럼 군림했던 인물이었는데 그 양정이 신숙주의 지시를 어기고 독단적인 행동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양정은 여지껏 함길도에서 자신이 실질적인 야전 지휘관으로 대여진족 군사작전을 시행해 왔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원정의 메인 지휘봉을 신숙주가 잡게 되니까 아마 이게 좀 내심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지금까지 준비는 내가 다 했는데 왜 가장 화려한 스포트라이터는 제가 하지? 그런 생각을 좀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여기서 이제 불만을 좀 품고서 독단적인 행동을 해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양정은 본래 임득정 부대가 진군하기로 예정돼 있던 길을 자기가 먼저 앞질러 가버려요. 기존 지시를 어기고서 그냥 아군 부대를 앞질러서 먼저 치고 들어가는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임득정도 여기서 좀 이제 심기가 상한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오기가 발동을 했는지, 아니 저 양반 왜 저래? 내가 가는 길인데 왜 갑자기 추월하고 난리야? 야, 우리도 다시 추월해. 그러면서 이쪽도 이제 똑같이 추월 작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양정 부대와 임득정 부대가 서로 추월을 하면서 애초에 작전하고 좀 다르게 진군로를 잡고서 이동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양정을 추월한 임득정, 여진족 영토 깊숙이 들어가서 여진 부락들을 여러 개를 초토화시킨 데 성공을 했죠. 하지만 결국에는 중도의 적의 매복에 걸려들게 됩니다. 왜냐면 애초에 예정된 진격로도 아닌데다가 이게 너무 성급하게 앞으로 추월하면서 가다 보니까 정찰이나 이런 것도 좀 소홀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게 해서 매복에 걸려서 크게 고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오익창이 이끄는 구원군이 나타나서 임득정 부대는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신숙주는 확실히 집현전 출신답게 굉장히 꼼꼼했는데 작전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하 장수들을 소집해가지고 도로와 방위, 주요 장애물, 그리고 불화기 위치, 행군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브리핑을 굉장히 꼼꼼하게 해줬고 또 주요 임무를 갖다가 서면으로 작성해서 각 장수들한테 휴대를 하라고 했죠. 그리고 자기 자신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예비부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다음에 퇴강로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장애물 극복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 다 준비를 해놓고 간 거거든요. 그래서 계획대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중간에 변수가 발생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지들 멋대로 승정이 양정과 임득정이 서로 공을 다투다가 경솔한 행동을 해가지고 매복에 한번 걸려서 병력 손실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신숙주가 굉장히 크게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세조한테 보고를 해요. 저것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좀 부득이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세조가 그래도 공신인데 좀 참고 넘어가지 그래 하고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양정이 어떻게 좀 잘 넘어가긴 했었죠. 뭐 그것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미 여진족의 주력 부대는 괴멸되었고 이들 부대가 그래도 임무를 마치고서 무사히 귀환을 했기 때문에 다만 좀 어느 정도 피해는 있긴 입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무사히 귀환을 했으니까 그걸로 그냥 덮고 넘어가자.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은 이런 식으로 무마가 됩니다. 자, 이번 작전에서 조선군은 불과 10일도 안 되는 기간에 두만강 너머의 여진족 부락들을 초토화시켰죠. 이번 전투에서 조선군이 올린 전과는 정말 엄청났는데 참수한 수군만 무려 430급. 그리고 역시 이제 철거 영역의 역사가 여기서 시작이 되는데 1천여 채의 가옥을 불태워버렸고 획득한 우마도 무려 1천여 마리에 달했다라고 해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전과를 올렸던 셈이죠. 이처럼 대승을 거두었지만 놀랍게도 세조는 여기서 멈추질 않고 신숙주에게 한 차례 더 여진족의 급습을 지시를 합니다. 여기서 끝내지 말고 한 번 더 쳐라. 왜냐면 작전이 종료된 지금 여진족은 경기를 완화할 게 분명하죠. 다 끝났나 보다 라고 생각할 때 한 번 더 사뿐히 지려 밟아주면은 진짜 재기불능의 타격을 입힐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조선군이 공세를 지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명이 끼어들었죠. 당시 명의 주문사로 파견된 윤자원이 다시금 영정황제의 식서를 가지고 돌아왔던 거예요. 식서의 내용에 의하면은 조선은 더 이상 여진과 마찰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고 여진에 대한 문제는 명의 뜻을 따라라. 라는 것을 한 번 더 강력하게 요구하는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낭바라 아니 뭐 원래 조선이었다 그거 뭐 됐고
약 팔지 말고 시킨 대로 해. 까라면 까. 사실상 최후 통첩이나 다름없는 굉장히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세조도 더 이상 군사작전을 지속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죠. 뭐 그것도 그렇고 어차피 이번 전투에서 올린 전과가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명이 개입하기 전에 잠깐의 틈을 이용해서 전격적으로 반기를 든 여진 부락들을 싹 다 쓸어버렸으니 뭐 이제 할 거 다 했다 이거죠. 여기서 더 이상 명하고 뭐 이제 계속 이거 가지고 시비를 가릴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자, 낭말 아한을 따르던 무리들은 이번 전투로 인해서 매우 큰 타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서 잠시나마 동요했던 여진족들은 속속들이 조선에 귀부를 하게 됩니다. 이후 세조는 영정 황제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명예 체면을 세워주는 것으로 이를 일단 마무리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 과감한 모험적인 작전이 대성공으로 끝나게 됐는데 이게 단순히 뭐 도박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준비 자체는 정말 철저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타이밍 봐가지고 그 한방 타이밍에 밀고 들어가서 일을 마무리를 했는데 요런 거는 좀 세종의 기질을 어느 정도 담긴 한 것 같아요. 태종도 그렇고 세종도 그렇고 이렇게 타이밍 잡고 한 방에 일 끝내는 거 되게 잘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동안 변방 지역은 평온을 되찾게 됐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분 이야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죠. 세조 휘하의 핵심 공신인데 제가 이제 예전에 공신 설명할 때 그냥 건너뛴 사람인데 바로 양정. 이 양정이 세조 공신 중에서는 보기 드물게 굉장히 비극적인 추후를 맞이합니다. 자, 그래서 양정의 추후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